대치동 스카이프시 교육 수리 논술 팀장 이광호입니다. 자, 이 시간 해설 OT 강의는 올해 11월 25일 날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실시하게 될 고려대 세종 캠퍼스 자연계열 2 약학계열 약학과 수리 논술 이제 대비를 위한 해설 OT입니다. 특히 작년의 기출 문제를 이제 올해 소개해 드릴 텐데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대폭 난이도가 상승했어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의약학 계열에서 수리 논술 전형으로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이제 선발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 해설 OT를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약학 계열에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짧게 간단한 이제 출제 경향을 말씀을 드리고 답안 작성의 요령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신 이원준 선생님과 함께 제가 여러분들 자연계열 2 약학계열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약학과 수리 논술로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논술 전형을 간단하게 올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모집 요강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응시계열은 자연계열 2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약학과는 11월 25일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 90분간 시험을 치르게 되고 수리논술 2 유형입니다. 수리논술 1은 일반 공과대학이고요. 이제 출제 범위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내요. 고등수학을 내고 수학 1과 수학 2 각 큰 논제 안에 다 섞어서 융합해서 내고 확통도 아주 난이도 높게 작년에 출제했습니다. 미적분도 1번, 그 다음에 논제 4번에 걸쳐서 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하도 내고 있습니다. 문제의 개수가 큰 논제로 작년 기출 문제는 4문제가 나왔고, 딸린 문제 소문항까지 하면 거의 10개가 넘는 아주 방대한 문제를 이제 선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약학과 지원 학생이기 때문에 수학은 정말 자신 있다. 이런 학생들이 모이는 걸 고려한 것 같습니다. 자,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게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남북도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 및 예정자들이 이제 지원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 수능 끝나고 충분히 이제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저희 대치 방배 본원에서 이제 매일 이제 매 타임에서 개설하고 있는 이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약학과 대비 수리 논술반 여러분들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을 말씀을 드리면 일괄 전형합니다. 논술 70% 350점 만점이고 학생부 교과 성적 30%, 그다음에 총 이제 500점 만점이고 이제 7대 3의 비율로 이제 득점 순서로 이제 전형을 합니다. 모집 단위에 수능 이제 약학과 한 과가 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수 영탐 중에서 3개 영역 등급 합이 5 이내가 되어야 돼요. 한국사는 이제 응시해야 되고. 자, 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유의사항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발표했습니다. 풀이과정을 반드시 작성하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풀이과정 없이 정답만 작성했을 경우에 아주 저조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점들 유념하시고, 해결 단계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각 단계를 채점하기 좋게 명료하게 근거가 되는 수식을 꼭 답안지에 쓰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부분 점수가 매우 많이 이제 배당이 되어 있어요. 논술고사 총점은 350점인데 점수가 이제 소문항별로 친절하게 20점, 30점, 35점 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답안을 전혀 안 쓴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는 거의 빵점을 받겠죠. 그래서 매우 문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끝까지 풀지는 못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앞단계 또는 중간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답안지 작성한다면 절반 이상의 점수는 획득할 수가 있다는 거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에 대한 정의, 문제풀이 과정을 전개하는 연습도 해야 되고 고대 세종 캠퍼스 출제가 이제 3년차인데 가장 좋은 건 전년도 기출문제를 보라고 돼 있어요. 그 기준에서 기본적으로 출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구성, 그 다음에 출제의 난이도, 물어보는 문제 형식 이런 것이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2학년도 그러니까 2021년 겨울에 첫 논술 시험이 실시됐고 제가 이제 올해 지금 설명할 것은 작년 2023학년도 수리 논술 기출 문제인데 요 한 해 동안에 이제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아마 2022학년도
그 응시생들이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별을 고려해서 작년 기출문제 큰 논제 4개로 구성했고 확통, 그 다음에 기하, 미적, 고1 수학까지 다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는 게 일주일에 4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수능 공부도 되고 꼼꼼히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 분석에 앞서서 저희 학원의 이제 필승의 전략, 요 이제 수리 논술 이제 진행의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우선 정답 도출 유형이라든가 과정을 설명하는 유형, 과정 증명 유형, 요 유형별로 계율을 짜는 연습을 시키고 논술 답안 작성을 한 다음에 맡은 제 전문 수리 논술 담당 강사 선생님이 1대1로 맞춤 첨사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논제의 의도에 충족을 했는지, 그 다음에 수식이나 문제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도형을 잘 활용했는가, 그리고 핵심 내용을 올바르게 구성했는지 이제 체크해주고 수정 답안을 다시 한번 제출해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재구성하는 시간을 학원에서 바로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3시간 동안. 자, 저희 이제 강사진은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나오신 우리 이원준 선생님과,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사대 배소나 선생님, 그 다음에 오지희 선생님, 이런 분들이 각 맡은 분야에서 여러분들 수리 논술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2023학년도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약학과 자, 수리 논술 문제를 간략하게 짚어드립니다. 자, 문제 유형은 자연계열 2 수리 문제, 수리 논술 문제고, 자, 실시 모집 단위는 약학과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미적분에서 냈네요. 자, 이게 여기서 문제 1에서 주요 평가 항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함수의 극한에 관한 개념, 연속성, 역함수의 미분법, 접선의 방정식, 역함수의 성질, 역함수의 관한 치환적분, 부분적분. 자, 요 큰 논제 하나에 다 녹여서 과연 고려대학교답죠.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잘 출제하고 있어요. 수능에 대비해도 많이 도움이 되고 아주 교육과정에 충실하면서도 아주 까다로운 문제를 첫 번째 문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의역이 0 이상인 함수 fx는 다음과 같다. 자, 요 극한값은 이와 같다. 그 다음에 제시문 나는 자, 0에서 p까지 감소하다가 p부터는 증가하다. 이 말은 p에서 극소가 된다는 말을 하는 거죠. 요 p는 이제 구체적인 상수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지에서 구해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는 요 1차식을 f의 합성을 시켰죠. 요 새로운 함수 hx를 소개했고, 자, 그 다음에 g는 요 새롭게 정의된 hx의 역함수라고 이제 정의했습니다. 자, 작은 문항부터 1번입니다. 자, 20점 몇 점이죠? 제시문 fx에 대하여 그래프 y fx의 개형을 그려라. 그리고 f4의 값도 구하여라. 자, 이 문제에서 미정계수 a와 b를 구해야 되겠죠? 우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미분계수임을 바로 보여주죠. 분모가 0에 가까워지니까 분자인 요거는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3에서의 극한이 바로 3에서의 함수값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대입했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0이 되지 않죠. 그래서 3 빼기 b가 0이 돼야 되니까 b는 3인 걸 금방 알 수 있고, 이쪽 부분은 어떻습니까? 요 주어진 함수에 f 프라임 x에 3을 대입하면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요 값에서 계산하면 됩니다. f 프라임 3 더하기 이 부분은 직접 3을 대입하면 0이고 6분의 3, 그래서 2분의 1이므로 이 부분과 일치하게 요 계수를 찾으면 여기 있는 a가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fx를 먼저 확정을 지으면 쉽게 구할 수가 있고, 그 미분하면은 이 x승 x 빼기 2가 도함수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봤듯이 p라는 값은 2예요. 그러니까 여기 0 이상에서 그리는 거니까 요 절편이 이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0을 대입했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서 요렇게 x가 2일 때까지 감소하다가 여기서 극소가 되고 다시 올라가면서 x축과 3에서 만나는 요런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면 10점, f4의 값을 구하면 10점, 이렇게 2점 모두 제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채점 기준표가 나와 있어요. 요 그래프 그리는 게 10점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좌표의 중요한 특징이 되는 요 값은 좌표 성분 표시를 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요 값이 b가 3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f'2의 값은 0이 되고 f'1은 0이고
뭐 고해 내용은 이제 여기서 뭐 굳이 쓰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F4가 2의 4승이라는 거 요 구해진 식에서 X에 4를 대입하면 2의 4승, 그 다음에 4 빼기 3이니까 곱하기 1. 그래서 F4가 2의 4제곱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 답안은 이렇게 되죠. 네. 자, 요렇게 증가표도 작성하고 그래프 개형 그리라고 했으니까 그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재심은, 네, 함수 hx, 자, f 안에 4분의 x 더하기 3이라는 1차식을 합성시킨 그 새로운 함수 hx가 있는데, 자, 여기 x절편이죠. y좌표가 0이니까. 요 a의 값을 구한다는 것은 아까 전에 봤던 2x승 x 빼기 3에 여기 있는 값이 3이 되게 하는 값이니까 요 4분의 x 더하기 3이 되게 하려면 분자 12가 돼야 되니까 그 r 값은 9가 되겠죠. 자, 요런 그래프에서 요렇게 접선이 되고 요 곡선과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접선의 식은 이제 이와 같죠. 기울기는 이제 도함수 계산해서 미분계수 찾으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을 바로 계산하면 간단하게 나와요. 실제 구하는 영역의 넓이는 2 곱하기 2의 3승이 되겠죠. 자, 요렇게 이제 학교 측의 예시 답안입니다. 이제 요 접선의 식은 이와 같은데 한편 H'X는 자, 소함수 미분하고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쓰면 됩니다.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겠고, x가 9 이상일 때 접선보다 위에 있다는 것도 밝혀주고, 요 윗부분에 있는 함수 hx 곡선에서 요 밑에 생기는 요 직선을 뺀 요 차함수죠. 그러니까 두 곡선으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 이제 수능에도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요 치환 조건도 시도하고 최종적인 결과값 2 곱하기 2의 3승을 여러분들이 논리정연하게 도출합니다. 자, 1-3번 문제. 이 제시문의 함수 g. 자, g는 아까 새롭게 정의한 합성함수 hx의 역함수라고 그랬죠? 그 g2의 4승의 값은 얼마가 되겠는가? 그 역으로 본다면 g 안에 여기 f 괄호 열고 4분의 x 더하기 3. 그럼 그 결과가 x가 되니까 이 양면 항등식에서 미분을 하면 g 프라임 x가 어떻게 되는지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우선 요 값은 요 안에 있는 식이 그 hx가 2의 4승이 되게 하는 그 x값을 찾는 거죠. 그럼 아까 4가 될 수 있는 게 2x승, 여기니까 4가 되려면 x 빼기 3으로부터 x가 4죠. 그 역으로 다시 또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3분의 x 더하기 3이 4가 되려면 x 더하기 3은 16이 되고, 문제에 되는 요 값은 즉 원함수에서 독립변수 x의 값이 g2의 4승일 텐데 13이 되겠죠. 자, 이렇게 g2의 4승은 13이다. 그 다음에 G 프라임 2의 4승은 2 4승분의 2. 요걸 모두 쓰는 게 10점이고, 최종적인 정답, 여기까지 구하면 10점. 요 두 개를 반드시 답을 올바르게 도출해야 됩니다. 자, 학교 측의 예시 답안은 H의 역함수는 다음과 같다. 이거를 X에 대해서 정리한다. 이와 같고, 이렇게 바꾸면 최종적으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H의 역함수 G는 이제 모범적으로 쓰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너무 이제 좀 이제 스킬 위주로 쓰는 것보다는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과 과정에 맞게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주어진 최초의 함수 f의 인버스에 4 곱하고 빼기 3. 그렇죠. 거꾸로 가니까 초월 함수의 역함수의 마지막에 이 주어진 요 안에 들어가 있던 요 속함수 1차 함수의 역함수를 합성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G'은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4 F 인버스 프라임 X고, 여기서 4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역함수의 미분, 이제 이과생 선택과목 미적분에서 다 배우는 거죠. 그러므로 G'X는 4 나누기 F 인버스 프라임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F 프라임 안에 F 인버스 X가 분모로 들어가는 이 역수인데 4가 생기는 연유는 요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G2의 4승은 4 곱하기 F 인버스 2의 4승 빼기 3의 값이고, 그러니까 요 값이 F4가 2의 4승인 거이기 때문에 요 부분 값은 4가 됩니다. 그럼 4 곱하기 4, 16 빼기 3.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요 함수 값은 13이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여기서 봤었죠? 요 역함수의 도함수는 요 식이다. 요 식에서 fx는 요 식에서, 자, 요 부분에서 여기가 F'인데 이게 약간 오타네요. 요 값에 4를 집어넣으면 2의 4승, 4 빼기 2니까 2 곱하기 2의 4승이고, 2 곱하기 2의 4승분의 4, 약분해서 2의 4승분의 2가 최종 결과입니다. 자, 마지막 문항입니다. 요거는 1-4번. 다음, 요 제시문에 주어진 F와 요 H의 역함수 G에 대하여 다음에 정적분의 값을 구하면, 그럼 먼저 G 프라임 fx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찾아야죠. 아까 우리가 충분히 봤듯이
이 G'fx란 어떻게 됩니까? F'X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전체가 이렇게 분수식으로 바뀌어서 여기에 자리 잡게 되겠죠. 그 다음에 치환적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걸 써주는 게 배점 5점이고, 자, 이 정적분을 이렇게 고친 후 이 부분은 이제 fx가 t로 쉽게 치환이 되죠. 그래서 치환이 되면 이 dx 이 부분도 이렇게 치환이 dt로 바뀝니다. 그래서 적분 구간도 변동이 되고, 여기를 쓰는 게 이 올바른 식을 쓰는 것이 10점, 최종 정답을 구하는 게 배점 5점, 대략 이렇게 채점을 하게 됩니다. 자, 학교 측의 공식 예시 답안은 G'은 아까 본 것처럼 4 곱하기 F' 괄호 안에 F 인버스 X분의 1이고, X자리에 fx를 대입한다면 이 과정을 이용해서 그러므로 G'fx는 F'X분의 4가 되겠다 이렇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식에서 자, X자리에 fx를 넣으면 여기가 f가 생기고 여기는 항등함수가 x가 되니까 이렇게 자리 맞바꿈이 생기죠. 그러므로 요 정적분은 이렇게 고쳐내고 이제 fx를 t로 치환합니다. f'x dx니까 이쪽 파트가 dx, f'x 이 덩어리가 dt로 치환이 되죠. 이렇게 적분 구간은 2의 4승부터 2 곱하기 2의 5승으로 변하고, 자, 이건 뭐 그냥 바로 쓰면 간단한 수식이죠. 그래서 논쟁 1번을 여러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써야 됩니다. 아마 예상 소요 시간은 20분 안에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문제 2번은 이제 공간 도형을 내고 있습니다. 작년 기출이에요. 자, 수학 1과 더불어 왜냐하면 삼각함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하 내용을 이제 융합해서 큰 문제 2번으로 출제했습니다. 여기서 제시되는 항목은 삼각함수 개념, 그 다음에 등비급수의 개념, 그 다음에 삼수선의 정리, 그리고 정사형, 요 네 가지를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자, 좌표 공간에, 3차원 공간에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2고 중심이 A라는 점인 9S와 평면 알파가 점 B에서 서로 접한다.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데, 그 다음에 제시문 나는 이 평면 알파와 평행하지 않은, 그러니까 만나는 교선이 생기겠죠. 평면 베타가 요 9S를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 대원이 생기죠. 그래서 만나는 요 이제 원 C의 반지름의 길이는 4고 중심은 점 D다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 A와 D를 지나는 직선 M은 요 9가 있는데 요렇게 지나가는 거죠. 중심을 지나는데 A와 D를 지나니까 요렇게 지났을 때 요 위에 9의 표면과 만나는 점이 H일 때 요 밑에 I는 이제 다른 그 9의 그 반대쪽이죠. 요 A부터 H까지의 길이가 3대 2니까 각의 크기를 이제 삼각함수로 쉽게 계산할 수 있게 힌트를 줬어요. 마지막 제시문 라는, 자, 직선 L은 요 평면 알파와 아마 이제 학교 측에서 이제 그림을 준 것 같아요. 요 그림입니다. 요 평면 알파, 요게 알파죠. 저평면.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 요 또 다른 평면이 베타인데 요 교선이 L입니다. 자, 그럼 직선 L은 요 알파 베타의 교선이고 점 D가 여기 있는 대원의 이제 중심이죠. D에서 이 교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J라 하자. 그럼 DJ의 길이가 5가 되고 요 원의 중심에서 요 L까지의 요 거리가 5가 되니까 요 만나는 점까지는 아까 요 반지름이 4라고 했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1이 되겠죠. 삼각형 BDJ의 넓이가 5루트 2가 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B라는 거는 접점이고 D라는 것은 대원의 중심이고 J는 수선이죠. 그러니까 B, D, G 요 삼각형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 삼각형이에요. 요 삼각형. 자, 그래서 요 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를 봅시다. 직선 L 위에 움직이지 않는 한 정점 E와 여기 L이에요. 여기 E가 있어요. 평면 알파는 여기 저평면이죠. 저평면. 네. 알파 위에 점 F 사이의 거리가 2가 되고 선분 EF의 중점은 G다. 그랬을 때 삼각형 AFG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그 상황에서 코사인 BF의 값은 얼마인가? 자, 사입점 몇 점입니다. 자, 이렇게 채점 기준은 방금 전에 우리가 그림에서 봤죠. F와 G를 지나는 직선과 선분 E가 수직임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걸 논증해야 돼요. 그 다음에 평면, 저평면이죠. 알파와 요 선분 AB가 수직임을 확인을 시키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하, 이제 진로 선택으로 많이 봤을 텐데, 굉장히 이제 거저주는 문제는 아니고 어느 정도 개념이 확립돼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그럼 삼수선의 정리 아주 중요하죠. 이 세 수선에 관한 정리인데,
그럼 이 두 개의 수직이면 다른 선이 이제 이 수직이 됨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점 F와 G를 지나는 직선과 선분 B가 수직이 된다는 거. 요거 다 쓰면 30점입니다. 따라서 각 BF가 90도가 되고 아주 간단하게 그 각이 90도니까 코사인 90도 0이 되겠죠. 자, 이 과정을 모두 쓰면 만점을 40점 모두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시 답안이에요. 삼각형 AFG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것은 당연하죠. F와 G를 지나는 직선 P와 A가 수직이 돼야 되겠기에 그 상태에서 수직을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쓰시고 요 저평면 알파와 당연히 AB는 수직이 되죠. 이렇게. 왜냐면 이게 접하고 있으니까. 그럼 삼수선 정리에 따라서 이 직선 P와 요 선분 B는 수직이다. 그러므로 선분 EF는 직선 P에 있고 따라서 각 BEF의 크기가 90도다. 그러므로 그 코사인 값은 0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급수하고 같이 냈습니다. 원 C에 아까 얘기한 요 대원이 생겼죠. 이 9S에서 이 이제 베타가 잘라내는 요 자취. 원 C의 평면 알파로의 정사형이 K1이고 K1의 평면 베타로의 정사형이 L1이다. 그러면 자연수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n이 2 이상일 때죠. 도형 L, n-1의 평면 알파로의 정사형은 KN이라고 잡고 도형 KN의 또 평면 베타로의 정사형은 LN이라고 잡자. 그럼 KN의 넓이가 생길 텐데 그 넓이에 이제 수학 1에 시그마를 이제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게 50점 몇 점인데 A1부터 그쵸 A 2023까지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채점 기준은 우선 AJ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 3루트3이 이제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 BJ의 길이는 아까 쓴 것처럼 3이 나오죠. 그러면 두 평면 사이의 이면각의 크기는 이제 여기에서 정사형을 쓸 때 이제 쓰는 거죠. 사인 세타 값으로 요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임을 알고 처음에 요 원의 넓이가 16파이가 돼요. 사실은 이 원의 반지름이 4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바로 4의 제곱 곱하기 파이라는 걸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KN의 첫째 항은 여기 3분의 요 값을 곱하게 되는 거죠. 3분의 1을. 그렇죠. 도형이 정상이 됐으니까 그 도형의 넓이, 정사형의 넓이는 요 코사인 이면각 값을 곱하면 돼요. 그럼 공비는 3분의 1의 제곱이 9분의 1이 됨을 쉽게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결과는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공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 답안은 이 정도로 써주시면 됩니다. 직선 M과 평면 베타가 서로 수직이 되죠. 그러니까 삼각형 AD는 직각삼각형이 될 것이고 이제 평면 알파와 선분 AB는 당연히 수직이므로 삼각형 ABJ가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하면 BJ의 길이의 제곱을 구할 수가 있는데 AJ의 길이의 제곱은 여기에서 AD의 제곱 더하기 DJ의 길이의 제곱이고 거기서 AB의 길이의 제곱을 뺍니다. 그러면 요 값, 그 다음에 여기 DJ 제곱, AB의 제곱, 요 각각의 값을 대입하면 BJ의 길이가 루트 9니까 3이에요. 자, 그러면 요 알파와 베타 이면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삼각형 BDJ는 어떻습니까? 요 BJ 곱하기 DJ 곱하기 사인 세타 이와 같죠? 정사형이니까. 그러면 사인 세타는 요 값이 되고 요 계산의 결과로부터 뭐 각이 똑같을 때 사인 값을 통해서 1 빼기 사인 제곱 요 제곱 관계를 이용하면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 나옵니다. 따라서 처음 요 C의 넓이는 16파이가 된다.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K1은 C의 넓이의 요 이면각에 대한 이제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됩니다. 정사형의 넓이니까. 그 다음에 L1은 다시 요 K1에 또 코사인 세타를 또 곱하면 그래서 3분의 1 또 3분의 1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3분의 1에 두 번 곱하는 현상이 생기니까 여기서 3분의 1, 9분의 1이 공비가 되게 됐죠. 그래서 일반항은 뭐 굳이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는데 요 패턴을 규칙을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써도 무난하겠습니다. 자, 요 n번째 항 Kn은 첫 번째 항 16파이 곱하기 9n제곱 9n 빼기 1제곱 n 빼기 1제곱분의 1이죠. 그래서 KN의 값은 첫 항은 여기서 1을 대입한 요 값이니까 3분의 16파이고 공비는 9분의 1인 등비수열이다. 그러면 여기 A1부터 2023개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등비수열의 합 공식 다 아시죠? 여기다 대입하면 최종적으로 요 마지막 정답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3번은 확률과 통계를 굉장히 빡세게 출제했습니다. 자, 물어보는 내용도 아주 뭐 거의 10개 육박하는데 중복조합의 수, 그 다음에 경우의 수,
중복조합의 활용, 조건부 분포, 그 조건부 확률 얘기이죠. 표본 평균의 분포, 이항 분포, 정규 분포, 자, 모두를 이 큰 논제에 다 녹여냈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복조합의 수에 관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도록 쓴 거고, 자, 요거는 이제 이항 분포에 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n이 충분히 크다면 이 x는 근사적으로 연속 확률 분포의 가장 대표적인 분포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요 이론을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힌트를 줬어요. 그 다음에 라는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표준 정규 분포표 일부를 이제 제시했습니다. 자, 3-1번 문제를 봅시다. 집합 x는 9 이하의 자연수다. 그 다음에 y가 공역인데 7 이하의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9개의 정의역에서 여기 이제 그 뒤에 있는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고 그냥 쓱 같이 이제 섞어서 물어본 거예요. 이건 중복조합의 활용 응용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5에서 9까지일 때는 fx 값이 요 다음에 오는 값보다 작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3번이 가장 중요하죠. f5는 4의 값, 4까지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뒤로 갈수록 커지게 되고죠. 요거는 같거나 여기가 전형적인 이제 중복조합의 활용 문제죠. 같아도 되고 작아지거나 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거를 만족하는 이제 선택을 먼저 해주면 됩니다. f5 값은 여기 가장 뒤에 있는 요 값, 제일 커지는 값인데 그 값에 6과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게 아무리 작더라도 F4 더하기 6과는 같아야 되니까 F4는 취할 수 있는 값이 1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F는 요 뒤에 있는 요 값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황의 특징이 되는 3번부터 딱 경우를 딱 환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걸 써야 돼요. 그래서 5 이상 9 이하의 자연수에서 요 첫 번째 상황이죠. 1 이상 7 이하의 자연수로 가는 함수 중에서 요 경우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가 요거라는 거죠. 여기 210까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앞에 첫 번째 제시문에 1, 2, 3, 4에서 1, 2, 3, 4, 그리고 7까지 수 중에 F4가 1이 되는 건 확정이 됐고, 요 뒤로 가는 개수는 이제 쭉 세주면 14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는 각각 경우에 곱의 법칙을 쓰죠. 경우의 수를 셀 때. 요 매번 요 각각 하나의 경우당 210까지 구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14가지의 경우의 수 곱하기 각각당 또 다른 경우에 이제 카테고리죠. 210을 곱하면 전체적으로 4자리수는 2940 이게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예시 답안이에요. 그래서 요 식을 만족하면 됩니다. 여기서 F4가 1이라는 게 먼저 정해지죠. F5는 자동으로 7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부터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을 쭉 이렇게 나열하면 됩니다. 중복조합의 수 공식 활용을 해도 되고요. 자, 3-2번 문제 아주 이제 읽기가 힘들게 돼 있죠. 자, 어느 공장에서 사용되는 기계가 정상 가동되지 않은 달의 수, 얘가 확률 변수입니다. 이상 확률 변수죠. 그 확률은 이와 같다. 이게 부분분수로 고쳐집니다. 이 공장이 100대의 동일한, 이게 이제 독립시행을 100번 했다는 암시예요. 그래서 각각 기계가 정상 가동된 확률은 모두 서로 독립이다. 각 기계마다 이게 이제 현실 응용 문제가 응용 수학이 들어가 있는데 기계 한 대당 130만 원짜리 보험에 가입을 해요. 그래서 기계마다 가입된 이 보험 보장 내용은 1년 동안 정상 가동되지 않은 달수가 4 이상이면 그 보험사고가 생긴 거니까 보험 계약의 특성상 생겼던 리스크를 보험료를 조금 내고 그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내가 이 공장에서 생긴 이제 큰 손실을 보상받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연말에 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받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이 공장 100대 기계 중 정상 가동되지 않은 달수가 8 이상인 기계는 없을 때 이게 조건부 확률의 암시예요. 그러니까 이 보험사고가 생길 확률은 뭡니까? 8 이하인 확률 분의 4 이상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식을 그대로 부분수로 쓰면 분모는 요식이 나오고 분자는 4 이상이니까 4인 경우, 5인 경우, 6인 경우, 7인 경우까지 써주면 됩니다. 자, 그 확률을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고, 자, 이 보험사고의 내용이 2021년 말,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제 보험 기간이죠. 보험금 총액이 2021년 초에 납입한 보험료 총액보다 클 확률은 얼마이겠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30만 원인데, 그러면 100대니까 1,300만 원이죠? 그러면 1,000만 원을 몇 번 받으면 돼요? 13번 받으면 되니까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문해력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기계가 13대 이상이 될 확률, 그걸 구하는 거가 됩니다. 자, 이거부터 쓰면 되죠? 자, 요거를 이제 부분수로 바꿀 수 있고, 요 조건부 확률 표시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받을 확률이 10분의 1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해요. 그러면
요 확률의 계산의 결과가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 100번의 독립시행 중에서 매 기계마다 독립적으로 이 보험사고가 생길 확률이 10분의 1이니까 평균은 얼마가 됩니까? 10이고 표준변차는 3이 되는 이 정규 분포에 따르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X라는 게 그러니까 보험사고가 발생이 되는 그게 X가 13 이상이 되는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0.159. 요게 답이에요. 자, 예시 답안은 요 분무수로 고치는 건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분모 요걸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계도 8달 이상 이제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 건 없는 거니까 이게 기본 표본 공간이죠. 이제 작동이 안 되는 달수가 1개월, 2개월, 3개월, 7개월까지 중에서 4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4 또는 5 또는 6 또는 7, 요 확률을 계산하면 뭐 약분이 잘 돼서 10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요게 Y개니까 10분의 1, 이제 이항분포 100, 10분의 1을 따르기 때문에 평균 10대, 표준편차 3인 정규 분포에 근사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총 납입액 1,300만 원이죠. 130만 원씩 100대니까. 그런데 얘가 총보험금이 총보험료보다 더 크게 되려면 13대보다 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준화했죠. 표준 축도로 바꿔서 요걸 Z라고 우리가 읽죠. 빼기 평균 M 나누기 요 정규 분포에서 3. 그럼 요 값은 자동으로 1이 되고 표준 정규 분포표의 계산에 통해서 이 좌우 대칭이니까 0 이상의 확률 0.5에서 0과 1 사이 확률이 0.341이거든요. 그걸 빼주면 요 값이 13대보다 클 확률은 자, 요 0.159가 됩니다. 물론 퍼센트로 나타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3-3번 문제는 하루 4,000리터의 생수를 생산하는 공장에 생수 용량이 A다. 생수병에 담기는 생수양은 평균 M, 표준변차는 10분의 A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생수 공장에서 용량이 250인 생수병 16개, 이게 표본의 크기죠. 여기 판매하는 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는 요때 생수양이 3,800 이하가 되면 판매 부적합이에요. 그 다음에 이 생수 공장이 판매 부적합인 그 상자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좀 더 세분한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요 두 개의 곱은 똑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16 곱하기 25니까 얼마입니까? 25 곱하기 250리터 4, 1000, 그러니까 4000개 정상인데 조금의 오차가 있으니까 4000ml 약간 모자는 3800보다 너무 적으면 그 불량품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도 평균을 그대로 따라갔을 때 4000ml가 딱 평균인데 그보다 200ml 약간 적은 것까지는 허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판매 부적합 판정 기준이 동일할 때 3800ml 이하일 때 포장 방식 변경을 하면 첫 번째 방법에서 두 번째 25개 대리로 변경했을 때 판매 부적합인 판정이 되는 상자 수가 줄었느냐 늘었느냐 이거를 이제 보여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해력이 필요한 문제예요. 자, 이전 방식에서 이 한 병 무게 분포는 이와 같죠? 그 다음에 한 상자의 무게 분포는 이제 상자니까 여기에 X바이 16배를 해주면 4,000, 그 다음에 100의 제곱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규 분포로 이제 이전되죠. 이전 방식에서 판매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상자가 23상자가 됩니다. 3,800ml 이하가 되는 확률을 계산하면 돼요. 표준 정규 분포표를 활용하면 이게 23상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방식에서 이제 요 Y라고 다른 변수를 씁니다. 확률 변수를. 그랬을 때 이게 160이 평균이고 표준 편차는 16이 될 텐데 그러면 한 상자는 25을 곱해야 되죠. 25개 들이가 한 상자니까. 그럼 25 그 Y바의 분포는 4,000이 평균이고 이 평균은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곡선의 곡률이 바뀌죠. 여기는 100이니까 약간 더 이제 요렇게 되죠. 여기는 80이니까 좀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요렇게 표준 변차가. 그래서 80이 표준 변차가 되는 다른 종류의 정규 부분을 따른다. 그래서 요 두 번째 방식에서 판매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상자는 6상자로 대폭 줄었어요. 이 과정을 논리정연하게 서술을 해야 됩니다. 자, 예시 답안은 한 병 무게 분포는 X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따른다. 평균 분포는 16분의 1에서 한 건데 뭐 요렇게 될 텐데 이렇게 표본 평균으로 바꿔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뭐 이제 표본 평균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다 싶어서
요렇게 학교에서 친절하게 좀 알아듣기 쉽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 표본 평균의 16배가 요 250에 16배니까 4,000. 그쵸? 요 상자 안에 총 그 생수 무게, 생수 그 용량의 총 합입니다. 그게 평균 4,000이죠. 요 그 16개짜리의 평균이 250일 때 상자의 평균이 4,000이 되는 건 이제 논리적으로 동치죠. 자, 그 다음에 요 판매 부적합으로 판정이 될 요 기준이 3,800 이하가 되는 거니까 요 확률은 0.023이고, 그 다음에 이전 방식으로 포장했을 때 부적합으로 판명되는 상자 수가 하루 생산되는 상자 수가 1000상자를 생산하는 거죠. 공장의 이제 가동률로 봤을 때. 그러니까 23상자가 분량이에요. 자, 새로운 방식이다. 그러면 마찬가지 논리로 요 확률은 0.006입니다. 그러면 하루 1000상자 중 0.006, 즉 6상자가 판매 부적합 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포장 방법은 이전의 방법에 비해서 16상자 적게 판매 부적합이 된다.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 이거는 출제 근거가 고등수학, 그 다음에 수학 1 지수함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수학 2 미적분입니다. 그리고 다항함수도 물어보고 지수함수의 성질, 함수의 최대, 최소, 연립 1차 부등식까지 모두 물어보고 있어요. 아주 90분 안에 다 풀기는 정말 빡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기하와 그 확률 통계를 형식적으로 내는 학교와 다르게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약학 계열은 아주 시그네처 문제라고 봐도 될 정도로 정말로 정석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올바른 답안이 안 나오는 그런 난이도를 이제 작년에 이제 보였습니다. 올해도 그 난이도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제시문가는 요 특정 영양 성분이 이 범위 안에 있어야 정상이다. 그 대부분의 사람은 A 결핍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생성하지만 이 결핍 환자는 요 알약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10mg 짜리가 여기 알약을 이제 1시간에 걸쳐서 흡수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요 그 농도 변화식이 나오죠. 요 T는 시각이죠. 자, 0에서 1시간 동안에 A의 혈중 농도는 요와 같은 함수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요건 그냥 T에 관한 1차 함수에 불과하죠. 자, 첫 번째 문제. A 결핍증 환자가 제시문다에 알약을 복용했다. 알약은 복용 개수가 일반적으로 자연수죠. 그래서 몇 개의 알약을 복용했는지에 따라 자, 1시간일 때는 GT를 따라가다가 이때 농도가 감소합니다. C 2의 마이너스 24분의 T승으로 쭉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봐야 됩니다. 이건 연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점프할 리가 없는 것 같고, 자, A 결핍 환자가 K계, 이 K는 자연수죠. 알약을 복용했을 때 T 시점 0에서부터 이제 복용 시점부터 혈중암 그때 농도는 B다. FT가 연속 함수가 되게끔 하면 C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연속이니까 1에서 연속이 되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은 1에서 연속이라면 1에서 우극항과 T 이퀄 1에서 좌극항 값이 같음을 이용하면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당황하면 안 돼요. 여기 주어진 이 문자가 너무 많아서 이때는 이 조건으로 그냥 답이 나오는 겁니다. 구체적인 딱 떨어지는 수치가 나올 거라고 고정관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즉, 이 C는 B, 최초의 혈중 농도죠. 더하기 알약 개수가 돼요. 최초의 혈중 농도가 만약에 5였다. 그러면 이제 투약했던 알약이 2다. 그러면 요 C는 이제 2가 되게 돼 있다는 거죠. 요 농도 함수가. 자, 여기 예시 답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네. 두 번째, 어떤 A 결핍증 환자가 자, 오전 9시에 측정한 혈중 농도가 9예요. 뭐 단위는 생략합니다. 측정 직후에 K계를 복용해요. 그러니까 T 이퀄 0 시점이죠. 알약을 복용한 경과된 시간이 0에서 10이 이제 구간이 나오죠. 그러면 A의 혈중 농도 최소값, 최대값이 얼마인지 논술하라. 자, 루트 2는 이제 계산의 편의상 근사값 1.6으로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0에서 1시간까지는 쭉 증가하다가 일로부터 여기가 이제 요 뒤에 이제 지수함수를 따라가죠. 그래서 뭐 이럴 때 이제 극대이자 최대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막상 풀고 보면 그렇게 뭐 계산이 복잡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F가 1일 때 요 값이고, 자, 그러면 K가 5.4 또는 K가 5 이상일 때는 최소값 12가 되겠죠. 왜냐면 요 끝에 있는 값과 요걸 비교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출발점이고 여기 있는 마지막 점이니까. 그러면 요 값이 요거보다 크게 되는 그 경계점이 5예요. 그러니까 5대까지는 12가 가장 작아요. 그 다음에 6알 이상을 복용하면
최초 농도가 가장 작게 된다. 그러니까 12시간까지도 최초의 그 부족한 그 농도보다는 높게 된다. 이 말을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더 작다는 얘기죠. 자, 예시 답안은 이와 같고, 자, t가 0과 1 사이일 때 자연수니까 이게 0보다 크다 설정하고, 1보다 크고 12보다 작을 때는 요걸 미분하면 꾸준히 감소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출발점이 극대가 돼요. 극대이자 최대죠. 그러면 최대값은 F1이고, 자, 0에서 10인 연속이니까 F0은 9고, F12는 요 값이 된다. 자, 그래서 요 값과 요건 계산한 거죠. 요게 이제 K가 자연수지 않습니까? F12는 요때 최소가 되고, 5.4보다 클 때는 0이 9가 최소가 된다. 물론 약을 뭐 자르는 것도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요 K는 몇 개의 알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안전하게 K는 5.4보다 작으면 요때가 최소고, 근데 12시간이 지나면 이제 처음에 결핍 상황의 농도보다 더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약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죠. K가 5.4보다 클 때는 이제 처음에 값이 가장 작다. 이제 구간 0에서 12시간 사이에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3번이죠. 어떤 A 결핍 환자가 오전 9시에 측정한 요 A 성분의 혈중 농도가 9일 때 다음 식약처 권고사항에 지키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총 12시간이죠. 방금 전 문제에서 구간 0에서 12가 일치합니다. 각각 K개의 알약을 복용하였다. 그러니까 9시에 똑같은 값, 이제 K개, 그 다음에 12시간 지나서 약효가 이제 쭉 느슨해지죠. 또다시 이제 12시간 단위로 이제 그 알약을 이제 복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용 지침을 여러분들이 이제 약학계열 문제답게 문제를 아주 창의적으로 잘 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서술하면 되겠어요. 요 제시문과 문제 4-2를 이용해서 아까 전에 구한 걸 바로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가능한 자연수 K, 이제 알약의 개수니까 자연수 제약이 있죠. 그 K가 몇 개이면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 약사가 됐을 때 이런 걸 수식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식약처 공고사항은 A 결핍 환자가 약을 복용하는 방법은 다음으로 좀 하십시오. 약은 너무 짧은 간격으로 복용하는 건 이제 여러 가지 부담이 되죠. 12시간 간격으로 복용하게끔. 그 다음에 복용 시기가 9와 10 사이 있을 때 복용하고, 약을 복용한 후 A의 혈중 농도가 12시간 동안 8과 16 사이를 유지하게 하고, 12시간 이후에는 9와 10 사이가 되게 1회 복용량을 조절하게끔 이제 권고사항이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걸 이제 좀 알기 쉽게 쓰면, 경과시간 T일 때 혈중 농도 FT는 요 값은 8 이상 16 이하이고, 마지막 F12 12시간 후 요 구체적인 요 상수죠. 요 값은 9와 10 사이에 있게 요 K를 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값이 되게 하는 가능한 자연수 K와 K가 6과 7밖에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K가 6일 때 계산하고 K가 7일 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정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K가 6일 때 주어진 그 기간 내 최대값이 항상 16을 넘지 않는다. K가 7이면 어떤 그 영양성분 A가 너무 높아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어진 기간 내 최대값이 16을 넘어가면 이게 부적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약을 복용하는 12시간 뒤에 값은 또 10을 초과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답안지의 계산을 통해서 밝혀야 됩니다. 따라서 6개가 결론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예시 답안은 이와 같은 계산식이고, 방금 3-2번에서 계산한 걸 재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재작년도 좀 약학 계열은 만만치 않았는데, 아마 이제 워낙에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몰리기 때문에 거의 뭐 굉장히 높은 점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은 재작년과도 비교해도 한층 더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학원에 이제 개설한 그 커리큘럼, 그 다음에 이 동영상 해설 강의 OT를 잘 참고하셔서, 골고루 이제 구석구석, 교과 과정에 충실하게 정석으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약학계열 수리 논술을 잘 준비하시면, 충분히 연습했을 때 제 생각에 기준은 6세트 정도 연습하면, 답안지를 충분히 쓸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해설 본 강의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준비 잘 하셔서 고려대 세종 캠퍼스 약학계열 논술고사에서 모두 합격하시기를 바라며 본 해설 OT를 모두 마치겠습니다.